첫 번째는 대중문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중문화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개념이 떠오르죠. 하나는 불특정 다수가 그냥 누리는 문화 전반, 그러니까 매스컬처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즐기는 인기 있는 문화, 퍼퓰러 컬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예전에는 고급 문화랑 대중문화 사이에 선이 꽤 분명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계급 간의 문화적인 구분 같은 것도 많이 약해졌죠. 예를 들어서 특정 사회계층이 자연스럽게 익힌 취향이나 습관을 말하는 아비추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퍼지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장르나 문화가 막 섞이는 크로스오버나 퓨전 같은 현상들. 이게 다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는 청소년들이 대중문화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또 퍼뜨리기도 하는 그런 생산 소비자, 즉 생비자로서 역할이 커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라디오나 영화, TV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나온 뮤직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힘이 더 커진 거죠.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대중 스타에게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냥 스타를 좋아하는 걸 넘어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래 집단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팬덤 활동이나 어떤 분야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문화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한테 여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청소년에게 여가는요, 그냥 쉬는 시간, 남는 시간이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심리적으로 좀 해방감을 얻고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가의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데요. 당연히 쉬면서 몸의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기능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역할을 배우는 사회적 기능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화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적 기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이른바 자아 실현의 기능까지도 제공하는 거죠. 와, 정말 기능이 다양하네요. 그럼 여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어요? 네. 활동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TV 시청처럼 좀 조용히 쉬는 소극적 여가가 있고 운동처럼 막 활동적인 적극적 여가가 있죠. 또 정해진 틀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구조화된 여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비구조화된 여가도 있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여가와는 달리 어떤 특정 취미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진지한 여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건전하고 의미 있는 요가를 즐기려면 아무래도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시설이 더 많아져야 하고요. 또 그들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또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소비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소비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청소년 소비 문화는요, 특히 기업의 마케팅이나 미디어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요. 유행에 아주 민감하고 친구들이 사는 걸 따라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옷이나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남들과 좀 달라 보이고 싶거나 혹은 특정 그룹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영국의 차브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명품 로고를 과하게 드러내면서 기존 문화를 좀 비꼬거나 저항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 주도적 관점인데요. 이건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일부러 만들고 조종한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둘째는 쾌락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건 소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같은 그런 감정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셋째는 소비 양식론인데요. 소비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취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블론이라는 학자가 말한 과시적 소비.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죠. 아니면 보드리아르가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가진 기호, 즉 상징적인 의미에 주목한 것. 또 부르디에가 취향을 통해 자신을 다른 집단과 구분짓는 구별짓기를 설명한 것.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베블론 효과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청소년 소비에는 분명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소비, 또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충동적인 소비, 친구들을 무작정 따라하는 모방 소비 같은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곤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이버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삶에서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우리가 사이버 문화라고 부르는데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자신의 신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참여하는 자율성,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성, 그리고 정말 다양한 정보와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다양성 같은 것들이 주요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독이나 지나친 몰입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상세계의 캐릭터를 현실에서 따라하는 코스프레이 같은 놀이문화도 사이버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들어보니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정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정보 접근이 훨씬 쉬워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되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또 익명성 뒤에 숨어서 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리셋 증후군처럼 인터넷에 과도하게 중독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실 시대별로 기술 환경이 변하면서 청소년 세대를 부르는 이름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N세대, X세대, Y세대, 또 모바일 중심의 M세대, 잠재력을 강조한 P세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C세대,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G세대까지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었죠.